정수일은 1934년 11월 12일 만주국 길림성 화룡현, 현재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적 자치주 용정시에서 출생했고 2025년 2월 24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대한민국의 역사학자, 인류학자, 아랍어, 아랍 문화학자이다. 실크로드 일대의 동서양 문명 교류를 주로 연구한 학자로 국내 학계에서도 전공자가 드문 중동 지역 및 문명 교류사 분야의 몇 안 되는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은 인물이다. 학문적 성과와 별개로 한국 사회에 처음 이름을 알린 계기는 놀랍게도 북한의 난파 간첩이었음이 발각된 사건이었다.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의 아랍인으로 신분, 외모, 언어를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뒤 무려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1996년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사 결과 간첩임이 밝혀져 체포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체포 후 조사 과정 중 대공수사당국에 전향서를 제출, 간첩죄로 복역했고 교수 재직 중에 학술 연구에 성과가 있었다는 점과 북의 간첩 행위 지시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2000년에 특별사면, 2004년에 복권되었다. 이후 여타 탈북민들처럼 본명 정수일로 역사, 문화 연구의 활동을 재개하고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을 맡는 등 왕성한 연구 작업을 이어오면서 원로학자 반열에 올랐다. 정수일은 북한의 난파 간첩으로 알려지기 전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의 북해 인생으로 활동하게 된다. 1946년생 역사학자인 무함마드 깐수는 필리핀인 아버지와 레바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모어는 아랍어이며 원래 아버지를 따라 필리핀 국적이었으나 7살 때 레바논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레바논 국적으로 귀화했다. 1984년 말레이시아 말레이대에서 있던 중 동아시아에로의 이슬람 문화 전파사를 주제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1984년 4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다가 그해 9월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89년 9월 신라와 아랍, 이슬람 제국 관계사 연구란 논문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실 한국과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인연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단국대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었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면서 정수일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눌러앉게 되었다. 이후 동서문명교류사와 실크로드학의 권위자로 1990년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1994년에는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서문화교류사에 대해 강의를 계속했다. 80년대부터 KBS 3TV, 지금의 EBS 등의 교양 역사 프로의 고정자문위원으로 활약했고 이후 신문에 사설도 게재하고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문명교류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1990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현재 통번역대학원에도 출강했다. 그러면서도 매우 연구를 열심히 해서 항상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연구했다. 논문 검색 사이트인 RISS에 깐수로 검색해보면 꽤 많은 자료들이 나온다. 워낙 유명한 연구자이다 보니 그의 글이 1991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렸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업적을 능가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아랍어, 필리핀어, 한국어, 영어 외에도 불어, 독일어, 일본어, 한문까지 구사할 정도로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운 게 1984년 연세대 어학당에서였고 불과 5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한국어를 잘했다. 이슬람의 주일인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를 드리는 등 독실한 무슬림이었고 레바논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할 때는 늘 레바논을 응원했으며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에는 미국의 비판적인 글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울대 동양사학과 김호동 교수에 따르면 삼겹살은 잘 먹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가 하람 푸드로서 금지되어 있지만 돼지고기를 잘 먹은 것으로 보아 세속적인 반전 면모도 있었던 모양이다. 독실한 무슬림의 경우 돼지고기를 먹고 기도 때 알라에게 참회하기도 한다. 이슬람은 의외로 빡빡한 교리와는 달리 교리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기도에서 참회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해석 여하에 따라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깐수 교수는 된장국까지 좋아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했다고 한다. 그의 아내와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아랍어 통역을 하다가 만난 인연으로 1988년 11월 결혼했다. 당시 깐수는 42살, 아내는 26살이었다. 무려 16살 연하. 그러나 실제로는 28살 차이의 아내는 서울시 내 종합병원 간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1992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기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그는 내가 기화하면 20세기 초용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를 처음 만난 한국인은 그의 완벽한 한국어 구사와 거침없는 매너에 그가 외국인임을 눈치채지 못하기 십상이다. 콧수염을 기르기는 했지만 한국 남성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벗어나지 않는 그의 체구와 튀지 않는 피부색, 평범한 의상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게다가 고향을 충청도쯤으로 짐작해 하는 구수한 말투와 소탈한 웃음은 그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다. 성품 또한 선량한 사람으로 사학과 석사생은 성격이 밝고 쾌활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외국인 선생님이었다고 평했고 그의 이웃들은 자상한 간디 교수라고 평했다. 학부생들 사이에서도 성적을 너그럽게 평가해 소위 A+를 뿌리는 천사로 소문이 났기에 강의를 개설할 때마다 높은 수강 신청 경쟁률을 기록하던 교수였다고 한다. 강의 도중 면학 분위기를 심하게 해치는 학생을 향해 자네는 이번 학기 B+야 라고 일갈한 것이 당시 단국대 재학생들에게 매우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고 가수 성시경이 마녀사냥에 출연해 이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능력있고 너그럽고 한국에 잘 적응한 학자 무함마드 깐수 교수는 1996년 국가안전기획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체포되었다. 그의 정체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북한 간첩 정수일이었던 것. 그때까지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다닌 이름, 나이, 국적, 종교, 출신지, 혈통, 경력, 모어, 학력, 혼인 여부 및 자녀 유무 등 본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다. 그나마 사실로 밝혀진 것은 매우 많은 외국어에 능통한 천재적인 언어 재능뿐이었는데 그것조차 6개가 아닌 무려 11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이 드러나며 축소된 진실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수일은 1934년 11월 12일 만주국 지린성 허롱, 현재 길림성 화룡지역으로 1940년 연길에 편입된 지역에서 조선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 일제 통치를 겪어 1941년 창씨 개명령이 내려진 이후 요시타케 슈이치로 개명당하기도 했다. 일본의 패망 이후 중국 조선족 최초의 고급 중학인 연길 고급 중학, 현재는 용종 고급 중학에 입학해 역시 조선족 학교 졸업생으로는 최초로 베이징 대학 동방학부 아랍어과에 입학했다. 이 시점까지만 해도 중국어도 모르고 한자도 천자문만 겨우 아는 수준이었으나 필사적으로 중국어를 배워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에는 중국 정부 국비 장학생 1호가 되어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아랍어 문학과에 공부했다. 하지만 졸업은 하지 못하고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만성 중이염 악화를 핑계로 유학을 중단, 1958년에서 1963년 사이에는 주 모로코 중국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활동했다. 그를 눈여겨본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가 인사 담당관을 통해 혼담을 주선하기도 했을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다. 모로코 국왕과 중국 고위직 사이의 통역을 맡았던 사진도 남아있다.
이렇듯 중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고 그 스스로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963년 6월 중국 국적에서 돌연 북한 국적으로 귀화한다. 당초 중국 내 소수민족 차별에 실망해 귀화했다고 알려졌으나 정수일은 2018년 신간 문명의 요람 아프리카 가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족주의를 자각한 뒤에 조국 통일에 기여하고자 내린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나 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인 부모의 영향으로 한반도를 조국으로 생각했으며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풍문에 대해 202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며 북한으로 간 사유와 과정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 중론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또 누가 띄워놓은 헛개비 풍문인지 출처와 진원지는 밝혀진 바 전혀 없다. 한마디로 사실무근의 망언으로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한 인격체에 대한 용납 못할 모독이다. 오로지 민족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성업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변곡점의 확고한 변이었다. 그렇지만 나와 중국 측은 이 변의 이념적 바탕에 관해 진정한 민족주의인가 아니면 협회한 민족주의인가를 놓고 맞짱을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승산 없는 짓을 아예 그만두라고 선의의 권유를 했다. 그렇지만 나는 일찍부터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서고금의 방대한 민족 문제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한 데다가 외교 일선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의 정체를 터득했기 때문에 당당히 맞짱을 떴으며 저우원라이 총리의 공식 허락하에 합법적 황국을 보장받았다. 진정한 민족주의의 신승에 일말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신념을 더욱 굳혔다.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중국의 제1부총리 겸 외교부장 천이와 대판 싸우고도 북한으로의 귀화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저우원라이 중국 총리에게 편지로 탄원해서 북한으로 귀화하는 데 성공했다. 문화 대혁명을 피해 북한으로 도망갔던 조선족들은 대부분 종파분자로 몰려서 숙청당했는데 정수일은 저우 총리가 공식 발급한 허가증을 받고 귀화한 덕분에 이후 살벌한 숙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 저우 총리도 정수일과 같은 엘리트 인재가 떠나는 게 아까워서 직접 여성을 소개해 줄 테니 결혼해서 중국에 남으라고 권유했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북한으로 가게 된다. 또한 그 당시 중국의 2인자인 저우원라이에게 직통으로 편지를 넣어 탄원할 수 있었고 그가 정수일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는 것에서도 얼마나 비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으로 귀화한 후 1974년까지 평양국제관계대학 교수와 평양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마지막에는 아랍어과 학과장, 북한대학 학과장 임명직까지 맡았다. 그는 북한대학에서 교수로서 최고의 예우를 받고 지냈다. 부임 직후 상급 교원으로 임명되고도 대우는 그보다 위인 부교수에 준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카이로 대학 재학 시절 대학생 여름 캠프에서 수영 훈련을 받다가 왼쪽 귀가 파도에 부딪혀 생긴 고질병이었던 중이염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1963년 9월 8일자 노동신문에는 아랍 대표단 방북 시 김일성의 통역을 맡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평양 외국어대 아랍어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정수일의 뛰어난 능력에 관심을 가진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1974년 9월부터 4년 5개월에 걸쳐 간첩 교육을 받았고 난파 간첩으로 변신하게 된다. 1979년 1월 공작금 1만 달러를 가지고 레바논 국적을 취득해 남한에 잠입해서 주요 정세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평양을 출발해 당시 전쟁으로 국내 사정이 혼란스러운 레바논 베이루트로 향했다. 친북단체인 레바논 조선친선협회와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1979년 11월 유럽으로 위주했던 실존 인물이자 당시 33살인 같은 이름을 사용한 무함마드 깐수란 이름으로 레바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깐수는 동방과 이슬람 사이의 교역지 이름이라는데 이로 미뤄봤을 때 깐수라는 이름의 유래는 중국 간수성으로 추측된다. 동방하고 이슬람 사이의 교역지로 유명한 지역 중 깐수와 가장 흡사한 지명인 곳은 간수성밖에 없다.
게다가 간수성은 이슬람을 믿는 주요 소수 민족인 회족과 둥샹족 그리고 위구르 지역과 가까워서 여기서 유래된 이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레바논 국적으로는 남한에서의 활동이 힘들다는 판단하에 튀니지에 입국해 튀니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기회를 모색했다. 그러나 튀니지는 호적관계법이 잘 정비되어 있어 국적을 취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1982년 7월 말레이 대학 이슬람 아카데미 강사를 거치는 등 호주,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적 취득 기회를 모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1983년 4월 필리핀에 입국, 1984년 2월 필리핀 아버지와 레바논 어머니 사이의 아들인 무함마드 깐수로 국적을 세탁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 1984년 연세대 어학당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운 것도 당연히 전혀 배울 필요 없는데 위장을 위해서 배우는 척한 것이었다. 사실 정수일은 더 일찍 잡힐 수도 있었다. 1984년 5월 방을 구할 때 한국의 화폐 단위를 원화가 아닌 구화폐였던 환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환이 원화로 전환된 것은 1962년으로 이미 2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때문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복덕방 주인에게 의심을 샀고 은연중에도 북한 사투리가 강하고 연락처가 없다는 점에서 수상함을 느낀 복덕방 주인이 신고했으나 대한민국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신원 보증을 해줘서 풀려났다. 이 사실은 수사 기록에도 남지 않은 채 오랫동안 잊혀졌고 깐수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본 복덕방 주인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한다. 1993년까지 개인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1984년 6월부터 단파 라디오 수신기를 이용해 1996년 7월까지 161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수신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상부에서는 구체적인 첩보 활동을 요구했고 그는 월간 잡지에 나온 신상옥, 최은희의 최근 소재지, 클린턴의 방한, 남조선 학생 운동권의 최근 동향, 최신형 전차 생산 및 첨단 첩보기 도입기 같은 기사들을 편집, 분석해서 중국 베이징시와 선양으로 보냈다. 1987년 2월부터 1995년까지 4차례 미립국해서 김일성 부자 충성 맹세문과 조국 통일상을 수상하고 단파 수신기, 암호표, 독약 앰플, 공작금 19,000달러 등을 받기도 했다. 흔히 생각하는 첩보 방식과 비교하면 원시적인 행위였지만 그 당시 이 방법은 굉장히 안전했다. 1996년 2월까지는 암호 편지를 이용해 약 75회 정보를 보냈고 안기부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겉으로는 영어로 쓴 편지지이지만 뒷면에 특수 잉크로 정보 보고문이 작성되어 있었다. 이 잉크는 작성 뒤 20분 정도 지나면 육안으로 절대 확인할 수 없으며 특수 약품 처리를 해야 글씨가 나타난다. 그러다 1996년 3월부터 팩스로 전송수단을 바꾸는 바람에 잡히게 되었다. 1996년 3월 안기부는 도청을 통해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 팩스를 통해 남한의 군사 정치 정보가 외국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팩스의 수신지는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이었다. 그래서 안기부는 시내 각 호텔 근처에 CCTV를 설치해 감시했고 그 결과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해 특정 시간대에 북경으로 팩스를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안기부는 몽타주를 만들어 시내 각 호텔에 돌리면서 신고를 부탁했고 결국 1996년 7월 호텔에서 팩스를 발송하려고 시도하던 중 호텔 직원 김모 양이 팩스 고장을 가장해 전송을 지연시키면서 간첩 신고를 했고 이에 체포하게 된 것이다. 훗날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첩보 내용만 보면 북쪽에서 도움이 될 만한 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판결문에도 그런 점이 반영되어 구형인 사형에서 12년형으로 선고되었다. 사실 그가 보낸 잡지나 신문기사 따위는 정보 분석자의 손을 거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들은 일본 혹은 제3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었으므로 북한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정보원이었다. 인간 정보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대학 교수보다는 군 간부나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훨씬 유용하다.
NL 운동권에 대해 정보도 전하긴 했지만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대학가에서도 현실 감각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여론 주도 능력을 상실하는 등 기세가 꺾이던 상황이었고 국회에서도 한 명의 당선자도 못 내던 상황이었다. 이때 NL 운동의 위상이 높게 평가되었던 것은 당시 대졸자가 적어 대학의 위상이 높았던 시절이었던 점, 그리고 학생운동으로 나라를 뒤엎었던 경험이 있었고 대규모 시위에서 앞장서서 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았고 또한 나름대로의 여론주도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나 당위성이 높게 평가된 것뿐이었다. 6월 항쟁에서 김영삼, 김대중 지지자가 시위 참여에 주된 세력이었지만 학생운동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대학가에서는 진보운동의 세가 컸지만 정작 원내에는 진출하지 못하거나 기성정당에 입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그대로 북한에 올려보내자 북한 측 정보 담당자에게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정보가 아니다라며 외려 지적받았다고 한다. 위장이 철저하다 보니 아내조차도 정수일이 검거되기 전까지는 간첩인 줄 전혀 몰랐고 잠꼬대도 아랍어로 했다고 한다. 그나마 처형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을 때 아랍어가 아주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웬만한 전공자들과 교류하는 대학 교수로서 10년간 정체를 숨기는 데 성공할 정도라면 일정 수준을 넘는 구사 능력이 있던 건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철저히 정치적 발언을 입에 담지 않았고 가끔가다 무슬림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코스프레까지 하는 등 정말로 철저한 생활을 했다. 또한 교수로 활동할 당시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과 아랍권 국가가 축구 경기를 할 때면 늘 아랍 국가를 응원했다고 한다. 교수 임용을 할 때도 신원조회 절차가 있었지만 워낙 치밀하게 위장해서 걸리지 않았으며 앞서 나왔듯 복덕방 주인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을 때도 대한민국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신원을 보증해줘서 별다른 의심 없이 풀려났다. 사실 1980년대는 한국에서 이슬람권으로 가서 일하던 노동자는 상당히 많았지만 반대로 이슬람권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별로 없던 시절이었고 있어도 사실 그들이 무함마드 깐수라는 인물을 의심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고 또한 레바논인 이민자들이 중동은 물론 중남미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데다 필리핀도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이라 해서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출신의 레바논계라는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이었다. 또한 레바논이 한창 전쟁 중이었던 나라인데다 굴지의 산유국도 아니기에 이미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건설 노동자나 출장차 오가던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등의 국가들과 다르게 오가는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서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은 내전으로 개판이 된 나라라는 인식이 고작이었고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시기라 외국인을 실제로 접하는 상황도 드문 시절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온 레바논인이라고 하면 굳이 의심을 하기도 어려웠다. 정수일은 남한에서 한 결혼이 초혼이 아니었고 북한에 아내와 세 딸이 있었다.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이 알고 있었나? 라는 질문에 북한의 조강지처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다. 당시 정수일이 62살로 아내 박광숙 61살, 당시 평양 모란봉 극장 안무 지도자, 장녀 정미란 33살, 김일성 종합대학 프랑스과 졸업 후 당시 평양시당 선정국 홍보원, 차녀 정달미 31살,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과 졸업 후 중앙통신사 기자, 삼녀 정소나 30살, 평양무역대 졸업 후 당시 무역회사 근무 중으로 아내와 세 딸이 북한에 있었다. 처음에는 무함마드 깐수라고 극구 주장하다가 안기부 수사관이 서류상 고향인 필리핀 민다나오 섬 사투리를 물어보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 그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한 듯 자백하기 시작했다. 서류상으로는 필리핀 국적이었다가 레바논 국적으로 귀화했으므로 정수일은 국제법상 국외 추방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가 최초 수감된 곳도 구치소가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과 관세법 위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는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국적은 분명히 북조선임을 밝혔다. 체포되었을 때부터 치조받을 때까지는 약간 어수룩한 한국어를 쓰던 외국인으로 행세 중이었는데 자백한 후부터는 아주 멀쩡한 한국어를 구사해서 간첩 혐의를 수사하던 담당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그는 국적상 외국인이었기에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수용동에 배정받았으나 본인은 명백히 한국인 정수일이니 내국인 수용동으로 옮겨주고 이름도 정수일로 바꿔달라 항의를 했고 얼마 후 소장이 이를 허락해서 정수일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내국인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결국 재판에서는 사형이 구형되었다. 체포 당시 방대한 자료와 주석을 붙인 당시 가제로 동방교역사, 추록 후인 다음해 고대 문명 교류사란 제목으로 출판하게 되는 책의 원고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던 상태였고 검사는 정수일을 치조하던 도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형이 구형된 후 선고 전날 검사가 압수당한 원고가 저장된 컴퓨터를 가져다 주어 검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정리하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한다. 정수일은 처음에는 북한의 아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해서 전향하지 않으려 했다. 남한에서 만난 후처에게도 나를 잊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뜻밖에도 후처는 매달 2번씩 면회를 오면서 편지를 계속 교환했고 수간호사로 재직 중이던 병원에 사직서까지 내고 정수일의 옥바라지를 시작했다. 둘의 부부관계는 투옥 이후 새롭게 시작된 것과 다름없었으며 지극한 옥바라지에 흔들렸다고 한다. 정수일은 결국 1996년 11월 전향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사형이 구형되었지만 변호인단은 물론 재판부도 사연과 그동안의 연구 성과, 전향 의사, 그리고 조사 결과, 언론 보도 사실만 북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기밀 탐지 혐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2000년 광복절 특사로 4년 만에 출소한 후 2003년 특별 사면 및 복권을 거쳐 학계로 돌아왔다. 정수일이 체포된 당시 단국대학교에서도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정수일이 구속되는 바람에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강좌가 폐강되는 등 온통 난리가 난 것이다. 법정에 방청하러 온 대학원생 제자들을 보고 정수일은 지도교수로서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학부 강의야 강사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학원은 실상 지도교수 하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동서 문명 교류라는 분야 자체가 그 당시 국내에서 굉장히 희소한 분야라 그냥 말 그대로 대학원 과정 자체가 붕 떠버린 것이었다. 그러니 대학원생들에겐 학위 논문 연구 자체에 타격을 받을 중대한 일이었다. 게다가 정수일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애꿎게 간첩의 제자 소리 들으면서 학자로서도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니 제자들에게 미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그의 박사 학위를 취소해버렸다. 무하마드 깐수라는 거짓 신분으로 행세하며 나쁘게 말하면 학교 상대로 사기를 쳐서 받은 학위였으므로 학교로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학문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뼛속까지 학자로 살아온 정수일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다.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에도 묵묵히 있던 그가 면회온 아내로부터 전달받은 학사학위 취소 소식에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한다. 이때 강제 취소당한 박사학위는 사면받은 후로도 결국 평생 복권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수일을 검색하면 베이징 대학교 동방학부 학사까지만 학력이 표기되어 있다. 어학에 대해서도 한국어 외 6개 언어인 아랍어, 타갈로그어,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는 간첩 활동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가능한 언어가 더 많아 놀랍게도 한국어를 제외하고 총 11개 외국어를 구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러시아어, 중국어 등은 당시 한국의 적성국이어서 의심을 살까봐 숨겼다고 한다. 그가 옥중서신으로 밝힌 외국어 습득은 다음과 같다. 언어 비고, 한국어, 모어, 일본어, 만주국 시절 어릴 때부터 시작, 수감 중에도 일본어 서적을 읽음, 중국어, 대입 수험생 때 배우기 시작,
중국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위직 통역을 담당할 정도. 러시아어, 고급 중학교에서 배우고 대학 교재 원서로 또 배웠으며 북한 학계에서 러시아어 원전이 보편적이다 보니 연구를 위해 더 배움. 영어, 대학에서 시작. 이집트 유학 중 공용어여서 계속 배움. 아랍어, 전공어. 10년간 현지에서 살았고 남북한에서 모두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로서 강의. 독일어, 카이로 대학교 유학 시절 아랍어 고전을 연구하다 보니 필요해서 어느 정도 익힘. 프랑스어, 중국 외교관으로서 프랑코포니 체류 시 업무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서. 스페인어, 중국 외교관으로 모로코 체류 시 스페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 취미로 배움. 페르시아어, 이란인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웬만한 대화 가능. 마이너,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 재직 시 배움. 타갈로그어, 필리핀 국적 취득 목적으로 배움. 목록을 보면 정말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통역을 했을 정도니 중국어는 원어민에 준하는 수준일 테고 중국어, 아랍어 통역을 한 데다 전공도 했고 심지어 아랍인으로 착각했을 정도니 당연히 아랍어 역시 원어민에 가까울 것이다. 타갈로그어는 필리핀 국적 취득을 위해 배웠으니 저 정도는 아니라도 굉장히 유창할 것이고 러시아어나 일본어는 원서로 볼 정도였다고 하니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추측이 가능하다. 영어도 공용어로 쓰이는 국가에서 오래 살았으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이너는 말레이시아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으니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어인 한국어 외에 최소 2개 국어를 준 원어민급으로 세계에서 5개 국어는 웬만큼 그 언어를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 수준, 나머지 4개 국어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학문적 성과를 제쳐두고 언어 능력만 봐도 확실한 천재다. 이는 다시 말해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과 통역 없이 프리토킹이 가능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정수일 교수가 사망한 2025년 2월 기준 한국어권 8천만, 일본 1억 2천만, 중화권 13억 5천만, 러시아어권 2억 6천만, 영미권 14억 5천만, 아랍 3억 6천만, 독일어권 1억, 프랑스어권 2억 7천만, 스페인어권 5억, 페르시아어권 1억 3천만, 마이너어권 2억 9천만, 필리핀 일부 7천만을 합치면 약 50억 명 정도가 된다. 이러한 언어 습득 능력과 관련해 202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이 완전 기억 능력에 가까운 뛰어난 시각적 기억력을 갖고 있음을 겸허히 밝히기도 했다. 이 천재적 기억력 덕분에 답안을 외운 대로 베껴 쓰듯 적어냈다가 부정행위를 의심받아 채점이 보류되어 경위를 소명하고 나서야 통과된 적도 있었다. 본인은 이 능력에 대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소위 천재의 비밀이라는 것은 두뇌보다 땀과 노력에 있다 생각하며 실제로 언어를 배울 때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한다. 다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나이가 들어 늙고 둔해지자 점점 기억 능력이 무뎌지는 게 실감난다고 말했었다. 2000년에 석방,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때 비화로 정수일이 대전교도소 수감 중 대전 뿌리공원에 재소자 단체 외출을 나와 여기서 연일 정씨의 실마리는 찾았으나 자세한 족보 자료는 찾지 못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국적 취득 과정에서 국적법에 따라 강제로 도착지인 서울의 지명을 따서 한양 정씨로 창씨 개명을 당했다. 그래서 연일 정씨 종친회의 도움을 얻어 자신이 연일 정씨라는 것을 입증해 잠시 만들어졌던 자신의 시조가 되는 한양 정씨 호적을 말소하고 연일 정씨로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8년 한국문명교류연구소를 설립해 사망할 때까지 연구활동을 계속했다. 간첩이었던 과거 때문에 이전만큼 방송에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에는 꽤 나왔다. 뉴스위크에서는 그를 가리켜 분단시대의 불우한 천재학자, 문명교류학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평가했으며 소설가 황석영도 극찬했다. 게다가 반복 성향이 강한 조선일보마저도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냈을 정도였다. 사망 전까지 정수일, 본래 이름으로 돌아와 아랍 연구와 실크로드나 유라시아 관련 연구책을 쓰며 활동했다.
아직도 일부 사람은 그가 간첩이라고 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그가 진짜 간첩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북한으로 전달한 문건도 아랍의 역사 및 연구 관련 정보를 많이 보냈기에 북한에서도 이딴 걸 뭐하러 보내느냐고 짜증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영화 모가디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슬람권 국가 중에선 남북한과 동시수교를 한 나라들이 많았다. 즉 이슬람권 국가는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는 곳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수일의 연구 성과는 이 지역에서 외교에 기여할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무성에서 할 일이고 정수일이 소속된 보위부의 대남촉보부서는 정수일의 보고가 당장의 직접적인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부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장기적으로 챙길 수 있었던 국익을 등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수일이 구금되어 있을 당시 오히려 한국 역사학계에서 정수일을 적극 옹호해 주었다. 사학자들은 그가 보낸 정보가 역사학 자료였으며 그가 가진 지식은 한국 역사학계의 크나큰 재산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수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아랍 분야 인문학 연구가 남한보다 뒤처져 북한학계가 연구에 참고하길 바라면서 보냈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에서도 같은 사회주의 아랍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져 시리아, 리비아, 이집트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랍어 학생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정수일에게 원한 정보는 그런 종류의 정보가 아니었다. 애당초 정수일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첩보 요원도 아니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었다. 때문에 군사 정보 같은 국가기밀 취득을 목적으로 한 간첩으로는 부적합했다. 조선노동당은 그를 후하게 대우하긴 했으나 사람 보는 눈은 없었고 외무성 소속으로 모셔 아랍권의 고위 외교관으로 배치했어야 할 인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남한으로 보내버렸다. 한마디로 사람을 잘못 골랐던 것이다. 북한이 정수일을 난파한 뒤 그로부터 얻은 정보와 난파된 그가 전향을 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학계에서 공유, 발전시킨 정보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다. 즉, 북한은 아랍 분야의 천재학자 한 명을 공짜로 남한에 퍼준 셈이다. 정수일이 이룩한 대표적인 학문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당시 쿠란의 표기이자 발음인 코란, 꾸란에 대한 논쟁을 종결시키기도 했다. 이는 그가 대한민국의 아랍 학계에서 차지하는 독보적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대한민국의 아랍 학계에서는 이 쿠란 표기법을 두고 매우 심한 논쟁이 있었다. 쿠란은 필수 아랍어 단어지만 이 어근의 자음 배열 자체가 한글로 표기할 수 없는 발음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수일은 꾸란이라는 표기는 틀렸다는 입장을 보이고 꾸르안이라는 표기를 사용했으며 최종적으로 표준화는 쿠란이 채택되었다. 처형의 중동 도레인설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이기도 하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을 신라의 수도인 금성, 현재 경주로 제시할 만큼 실크로드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의미 있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분 바투타 여행기를 프랑스어, 영어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완역해서 2001년 출간했다. 1858년 프랑스어 번역에 이어 1994년 영어 번역본이 나왔다. 정수일이 감옥에서 번역을 완료했을 때는 1994년 영어 번역본의 완성을 알지 못해 세계 두 번째 완역본인 것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2022년 정수일 자신의 자서전에서 세 번째 번역으로 바로잡았다. 프랑스어 번역은 두 사람이 5년간, 영어 번역은 한 사람이 13년간 번역하다 번역자가 사망 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 23년 후에 출간된 것에 비해 한국어 번역은 한 사람이 1년 9개월 만에 완역했다. 옥중 생활의 약 3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을 이 책을 번역하는 데 썼을 정도로 학문적인 열정을 보였다. 더 나아가 정수일은 한국과 중동 국가, 특히 이란의 관계 개선에 많은 공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왔다. 한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중요 라인 중 하나가 이란이다. 특히 이란은 북한 무기를 직접 사주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정수일이 직접 북한에 준 남한 정보보다 간접적으로 남한에 준 북한 정보가 훨씬 더 양도 많고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사실 정수일이 북한에 준 정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간첩을 파견하지 않아도 평양에서 정보전사가 VPN으로 우회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정수일은 동아시아사, 특히 이슬람 관련 역사를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자주 언급된다. 아랍어에 능통한 데다 그쪽 지리 및 여러 지식도 매우 많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아랍 및 이슬람 관련 전문가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슬람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삶에서도 역사학자로는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정수일은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이슬람권 역사학자로 극진하게 대접을 받고 있다. 만일 정수일이 계속 북한에 남아 북한의 중동 외교 자문 역할을 했더라면 북한과 중동 그리고 북한과 이란 관계가 훨씬 더 견고했을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정수일의 정체와 관련된 이 사건 때문에 단국대학교가 크게 곤욕을 치렀다. 체포 당시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현직에서 교편을 잡고 학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단국대학교 측의 당황은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교내 역사학 교수들 중에서 정수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종종 있었다. 2011년에는 중국으로 가서 조카 쪽 가족들과 50년 만에 재회하기도 했으며 모교 방문 등의 활동을 했다. 모교 측에서는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북경대에 진학한 2명의 학생 중 1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정수일과 다른 학생의 사진을 확대해서 학교의 역사 자료관에 걸어뒀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 가족과 친척들과 재회에서도 정수일의 조카들과 조카 손자들이 중국어를 잘하고 한국어는 잘하지 못하자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정수일의 이슬람 관련 한국어 번역은 중국 내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인 회족, 회교도들이 이슬람 종교 용어와 관련해 사용하는 한자어 어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비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쿠란을 한국어로 완역한 최영길 교수의 경우 한국어 필력이 별로 좋지 못해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오는 어휘들을 어정쩡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판받는 것에 비해 정수일 교수가 사용하는 아랍어 번역 문구는 깔끔하고 명료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중국 회족들이 쓰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정수일 교수의 아랍어 번역문이 더 읽기 어려워야 정상인데 오히려 최영길 교수의 번역문, 예를 들어 읽어보시오, 파라오족을 익사케 했나니 등등 읽기 어색하고 더 어렵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정수일은 고령의 나이에도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가다 2025년 2월 24일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2025년 2월 27일 오전에 발인 후 영면에 들어갔다. 장지는 일산 자연의 숲에서 치러졌다.